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39편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성 공식 네 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 말씀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직의 특성 7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또 신진대사를 한다. 소제목을 이것 모르면 30년 공부 헛고생이라 잡았습니다. 강렬한 문장인데요. 오늘 제가 이 39편에 특히 애정을 쏟는 이유는 집에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가정교육,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의 리더로서 조직의 장을 맡고 계신 분, 어른, 이런 분들이 오늘 이 편 조직의 특성 신진대사를 특히 눈여겨두셔야 내가 이때까지 배운 기술, 지식, 그리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는 열쇠가 된다 해서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요거는 해변가 모래 위에 멋지게 쌓은 모래성입니다. 과연 이 모래성이 어떻게 신진대사와 연결되며 30년 헛고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지 비유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닭살이 돋고 몸을 웅크리는 것은 왜인가? 위험할 때 괴력을 발휘하는 우리 신체의 비밀은 무엇이며 탁월한 운동선수가 어느 날 중도 탈락하고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수하게 선발된 조직원들이 중간에 도태되어 버리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조직의 풍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뛰어내려 자식을 구하는 어머니의 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상사를 조직의 DNA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신진대사의 소제목인 30년 공부가 순식간에 헛고생이 되고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진대사란 여러 진, 배, 사 읽겠습니다. 새신, 묵을진, 배신할 대, 물러날 사. 요 문장을 연결하면요. 새 것이 생겨나고 묵은 것이 그 대신에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적 교체를 통한 조직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행위이다. 또 우리 몸에서는 새살이 돋고 묵은 살이 때로 사라지는 현상, 우리가 때를 베낀다고 하잖아요. 때는 베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유는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살이 밀려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하며 왜 신진대사를 하는가? 우리 몸이나 조직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성이 되어가는 꼴이라 해석하는 내용은 수도 없이 들으셨죠. 되어가는 꼴을 항상 같게 만들려는 작용,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성과 신진대사. 공감 가능한 사회 현상. 지금 신진대사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 다가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된 이유가 요 그림 속에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요 말이 있는데요. 요 말은 하룻밤에 천리를 달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리마예요. 천리마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천리마의 능력을 알아본 장군이 야, 너 나랑 같이 움직이자 하면 이 말은 장군과 함께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이런 동상까지 세워지면서 그 이름을 빛내며 적토마란 이름으로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작품 속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룻밤에 천리를 달리는 이 말을 시장에서 마부가 발견을 하고 나랑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마부가 데려가서 공원에 유원지에 행락객들 타는 마차 끄는 말로 쓴다. 이렇게 딱 이 마차를 타는 순간 이 말은 뛰면 뛸수록 혼나요. 하룻밤에 천리를 뛰는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아주 평범한 날로 바뀌어버리죠. 천리마가. 이러한 현상이 이 말에서 빚어지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능력에 관계없이 선택한 주인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이 말처럼 사람의 운명도, 조직원의 운명도, 학생의 운명도, 여러분 자제분의 운명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깊은 속뜻을 한번 살펴보죠. 인체의 항상성 현상입니다. 인체의 항상성. 아까 항상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는 마음, 되어가는 꼴을 항상 같게 하려는 성질, 그걸 항상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온도가 35, 6도 이렇게 되면 덥죠. 그럼 우리 몸은 땀을 흘려요. 이유는 올라간 온도를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는 신체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는 우리의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두껍게 입음과 동시에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피부의 면적을 줄인단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온도 36.5도를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운동인데요. 조금 더 적나라한 예를 보면 오줌 누는 아이 동상이에요. 아이의 그림을 썼습니다만 성인 남자가 오줌을 누우면 오줌의 온도가 38.5도예요. 우리 체온보다 2도가 높아. 그래서 2도가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2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는 근육의 그 동작을 진저리라고 표현을 해요. 진저리를 치는 이유는 항상 36.5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신체가 반응하는, 즉 항상성 원칙 때문에 진저리 치고 땀 흘리고 웅크리고 옷을 두껍게 입는다 말입니다. 우리 몸이 이러할진데 우리 몸과 똑같은 작동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회, 가정, 국가, 회사의 움직임하고 신체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위기 상황에서 신체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면서 항상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작용 원리로 위기를 모면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뛸 때 속도는 평상시보다는 훨씬 빠르죠. 또는 도망가다가 위기 상황에 4, 5m의 넓이에 개울이 있다. 평상시에는 3, 4m밖에 못 뛰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4, 5m 너비 개울을 훌쩍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평상시에 도저히 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자기 자식을 구하려 어머니가 거기 뛰어들어서 힘을 발휘해서 맹수의 입을 벌려서 아이를 구한다는 해외 토픽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모정의 힘은, 괴력은 어디서 오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공통된 특기사항은 우리 몸에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평상시와는 다른 괴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라라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라 그래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그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괴력을 발휘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뇌가 분비토록 지시를 딱 하면 우리 몸은 그 호르몬을 받아서 괴력을 발휘해. 그런데 아까 추위에 웅크리고 더위에 땀 흘리듯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괴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면 평범한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몸은 세로토닌이라는 아드레날린의 괴력을 상쇄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못 나오게 해.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의 호르몬 힘만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안전한 장소에 딱 다다르면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막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나올 때는 산소를 무지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위기, 급한 상황을 모면하면 세로토닌이 나올 때 필요한 산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숨을 하죠. 숨을 헐떡이는 이유가 산소 공급 때문에 그래요. 이젠 그 원리를 아시겠죠? 이처럼 호르몬 사이에 위급 상황 시 세로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배경을 항상성을 잠시 통제한다.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성 통제라 그래요. 우리의 신체의 위대함이 항상성 통제에서 나오는데 조직 또한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타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원을 조정하고 힘을 한 곳에 집중해서 실른단 말입니다. 그 작용하는 작동 원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체와 조직의 신비한 구성 비율 20대 80입니다. 요 20대 80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움직여서 올바른 신체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지난 28편에서 배웠던 DNA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DNA가 심부름꾼인 RNA를 시켜서 세포에 가서 우리 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DNA가 우리 몸을 만들 때 정확하게 20%와 80%로 구분을 해서 우리 신체를 구성합니다. 20%를 가지고 우리 몸의 정상 신체를 만들고 80%는 예비 세포로 대기시켜 놨다가 쓰임새가 없으면 폐기시켜버려요. 이 작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처음 생겼을 때 3개월 지난 뒤에 처음 아기의 손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기는 이렇게 이런 둥그런 세포 덩어리에 이렇게 이런 세포 덩어리. 그러다가
20%가 올바른 우리의 손가락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세포 덩어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80%예요. 그래서 이 80%가 다 제거가 돼야, 제거가 된 상태에서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손가락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80%가 제거가 안 되고 잘못해서 90%가 제거가 됐다. 그러면 이런 손가락이 나와요. 만약에 80%가 아닌 60%만 제거가 됐다. 그러면 손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은 합지증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20%가 정확히 작동을 해서 80%가 없어져야 정상 손가락, 정상 몸 상태의 아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정확히 20대 8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조직에서 만약에 100명의 우수한 직원을 선발했다고 치면 똑같은 논리로 20대 80으로 직원들의 미래가 구분이 됩니다. 20%의 직원들은 회사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올바로 키워서 주요 인력으로 육성을 하고 80%는 일반 직원 또는 그냥 전체 숫자를 맞춰서 기본 업무만을 하는 그런 인력으로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20대 80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구성할 때 세포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DNA예요. DNA가 세포 속에다가 80%가 저절로 자살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심어서 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세포 프로그램에 의해서 80%가 저절로 죽어버림으로 이런 온전한 손가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100명이 들어온 직원 중에 20%와 80%로 나눠서 직원들을 육성, 현위치에 머물도록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의 상사예요. 상사가 누구는 20%로 생각을 해서 장군이 적토마로 쓰듯이 훌륭하게 키우고 누구는 마부가 마차를 끄는 말로 끌고 가듯이 구분을 하는데 그때 상사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 39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능력을 가지고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온 직원을 위로 20% 귀하게 80% 밑으로 평범하게 내려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준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기술, 실력,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검증을 거쳐서 우수 선발 직원 과정에서 다 체크가 되어서 회사에 입사한 거 아니에요. 그때 상사가 20%로 귀하게 보내고 80%로 그냥 일반 직원으로 분류를 할 때 판단 기준은 예의, 범절을 갖췄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학생, 제자를 키우는 선생님, 조직의 장, 이 사회의 어른, 우리 인간 모두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앞날이 탄탄해지기도 하고 울퉁불퉁 자갈길 낭떠러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 선택하는 이 사회의 어른들의 판단 기준이 기술, 실력,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의 범절이 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의 범절이란 예의 플러스 범절을 합쳐서 우리는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
이 예절을 갖춘 누나를 보고 귀하게 쓰느냐 평범하게 내버려 두는 누나를 상사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 생활 속에서 예절이란 말을 끝도 없이 쓰는데 예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잡혀 있질 않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30년 공부 말짱 헛고생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의 범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몸에 익히지 못한다 그러면 기술, 지식, 능력은 어느 순간 소금마차 끄는 말, 공원에 오는 분들, 흥락객, 마차 끈 말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예의란 조직원의 필수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박완순 인성TV에서 1편부터 지난 시간 38편까지 여러 가지를 쭉 열거를 하는 중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남이 모였으니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조직을 꾸리기 위한 문화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는가? 이것은 아직 설명하기 전이죠. 앞으로 40편, 50편, 60편에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서 덕목이 무엇이고 리더십은 어떻게 탄생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의라는 정신세계 범주에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범절은 조직원의 기본 행동 요령이에요. 생활 자세 속에서 그리고 표정, 인사, 기본 자세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분이 취할 자세가 있죠. 쉬운 예로는 보고할 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보고를 들을 때의 자세는 어떤가? 한번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식사,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전해받아서 올바른 방법을 몸에 익혀서 생활화하고 계신지요? 생애 통과 의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관혼상제라는 의례가 있죠. 관례 계례, 성인이 되었다라고는 의식인 관계례, 혼례, 돌아가셨을 때 상례,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조상을 기리는 제례, 관혼상제의 기본 틀은 여러분이 몸으로 익히고 반복 학습하고 계신지요? 이것을 합쳐서 예절이라고 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오래된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하나 그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남한테 전하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문화와 언어로 재해석해서 제가 인성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성공식, 달리 표현하면 생활예절입니다. 예절은 예의와 범절의 줄임말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인성공식을 박완순 인성TV에서 여러분께 차곡차곡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의 쓴맛,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배반하면 복수를 당한다, 보복을 당한다라고 시화화되어서 쓰이고 있으나 조직의 쓴맛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뿌리 질서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한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것이 이것인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 바가 없고 제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조직원 3명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뽑았어요. 우리 팀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원이 A, B, C 3명이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A 직원이 제일 능력이 좋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A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B, C는 일반 일을 하도록 맡겨놨는데 A가 기술, 지식,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 생활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워낙 식사 매너가 잡혀있질 않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와 독존이야. 말하는 말투가 그렇고 표정이 그렇고 도저히 상대방하고 같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아이를 그 회의석상에서 배제시켜야만 하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죠. A 직원이 곧 우리 회사, 우리 팀 전체예요. 상대방은 A 직원의 태도나 생각, 체계, 행동을 보고 우리 회사, 우리 팀 전체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 근데 능력은 뛰어나다고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당장 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니 팀에서 할 수 없이 B와 C를 동시에 A가 하는 팀에다 집어넣어서 B와 C 너희가 같이 A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되 너희가 곧 이 일을 제대로 배워서 둘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겠다. 애를 써봐라. 해서 B, C를 투입했어.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B와 C를 불러서 이제 너희 둘이 A의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B, C가 네! 둘이 하면 뭐 충분히 하고도 남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네 둘이 A가 하던 일을 해라. 그리고 A는 혼자서 일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버려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든가 아예 동떨어진 연구소로 보낸다든가. 그럼 B와 C가 A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또 일정 기간 지난 뒤에 B, C를 불러놓고 너희 둘 중에 누가 이제 혼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B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C도 할 수 있겠으나 B가 한다 하니 그래 B가 그럼 네가 A를 대체하고 C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향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귀하게 쓰겠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팀에서 배제가 됐죠. B가 완전히 그 일을 대체했죠. 이때 평소 A가 혼자 하던 일을 B, C 2명을 투입했죠. 이거는 항상성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혼자 있으면 혼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조직에서는 혼자 일을 수행할 수 없으니 2명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즉 항상성을 통제해. 우선 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B, C를 투입했다. 이 과정을 조직에서 신진대사를 위한 항상성 통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1번 A 직원이 능력은 뛰어나나 기본 예절이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A 직원 업무에 B, C를 투입해서 3명이 같이 일하게 해. 세 번째, A, B, C가 공동 업무 진행을 당분간 한 뒤에 A 직원을 빼고 B와 C가 같이 A의 했던 일을 공동 수행하도록 해놓고 나서 또 일정 기간 지난 뒤에 B와 C 중에 독재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한 뒤에 C는 원대복귀 시키고 B가 기존 A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해버리죠. 그래서 A가 물러가고 뭐로? 때로 신진 대사가 된 거죠. 그 B가
A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게 신진대사이며 조직의 쓴맛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술 능력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의 범절을 갖추지 못하면 조직에서는 그 직원을 도태시켜야만 조직 전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30년 공부 말짱 도루묵이다. 모래성이다. 말짱 헛고생이다 라고 하는 이유의 배경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헛고생 현상이 30년 공부 말짱 헛고생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맨 처음에 보셨던 어마어마한 모래 위에 모래성이에요. 해변가에 모래성이 얼마나 공들여 쌓았겠어요. 기술, 능력, 그리고 지식 가지고 이걸 쌓았어요. 그랬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기본 예의 범절이 없어서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즉 회사에서 조직의 생존력 유지를 위해서 인원 교체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되면 아까 모래성이 있던 그 자리는 다시 흘려가 버리고 그냥 백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30년 공부 말짱 헛고생 모래성 파도 백사장의 논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39편을 매우 각별하게 여러분께 강조하는 이유는 이 논리가 여러분 자제분, 학생, 여러분 조직원들을 사회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기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답을 한번 찾아보죠. 더위와 땀, 추위와 닭살의 관계. 이건 뭐였습니까? 항상성 유지를 위한 우리 몸의 작동이라 그랬죠. 위험할 때 괴력을 발휘하는 신체의 비밀은 항상성을 통제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괴력을 발휘한다. 그때는 세로토닌이 나오지 못하도록 몸이 막는다. 그거를 항상성 통제라고 한다. 탁월한 운동선수가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몸에 익힌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나 감독직에 오른 사람들은 그러한 예의 범절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히고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눈으로 보면 이 아이는 아니 된다 해서 중도 탈락시켜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수 선발 직원의 중간 도태 배경, 예절 생활화 실패입니다. 그 상사 역시도 그런 예의 범절에 몸에 익은 상태가 윗사람으로부터 발탁이 되어서 발행이 되고 발탁되어서 그 위치에 오르신 거거든. 호랑이와 맞서 자식과는 모종의 힘, 항상성 통제다. 그리고 상사를 조직의 DNA라 부르는 이유가 20대 80의 분류를 조직에서는 상사가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DNA가 한다 그랬죠.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사를 조직의 DNA라고 하는 겁니다. 30년 공부 순식간에 무너지는 배경, 예, 조직의 특성입니다. 무슨 특성? 예의 범절을 모르면 지식, 기술, 능력은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이다. 제39편의 결론입니다. 더위와 땀 현상에서 보듯이 사람과 조직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상상성을 통제하여 위기 상황을 모면함으로 비록 기술과 지식을 갖춘 조직원이더라도 예절이 부족하면 전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누구에 의해서? 그 집행자는 상사이다. 그리고 그 현상을 조직의 쓴맛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여러분의 상사로 계시는 분은 그분들 역시 그분의 예전 상사들이 예절을 갖추었 나를 판단을 해서 지금의 상사를 귀하게 써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신 거거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나를,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제자를 위로 발탁해서 키워주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상사예요.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거를 왜 간과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 큰 구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상사의 판단 기준은 예의 범절, 이것을 우리 문화와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인성 공식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본래의 뜻이 평가절하되어서 우스갯소리로 인구에 회자되는 조직의 쓴맛이라는 말은 예절, 즉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람과 조직의 생존, 인간관계, 사회 처세술 부분의 기본 뿌리임을 강조하는 잠언입니다. 경계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성인이 갖춰야 할 정신과 행동세계의 기본이 인성공식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